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노영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핫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책 연구기관이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경기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에 봄이 오는 것일까요? 이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1월 경제 전망, 이 그린북을 통해서 경기 반등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KDI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이어진 경기 부진이라는 단어를 제외했습니다. 대신에 경기 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평가를 내렸는데, KDI 이런 판단의 근거가 뭐냐? 투자와 제조업은 아직도 여전히 냉랭하다. 하지만 소비 지표가 당분간 개선될 것 같다. 라면서 경기 부진이란 용어를 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지기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이 평가를 한 것입니다. 네,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문제는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먹구름투성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이유가 뭐냐? 미중 무역 전쟁과 지속된 제조업 부진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는 세계은행이 지난 6월에 전망했던 2.7%보다도 0.2%포인트 낮은 겁니다. 한국의 이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 개발도상국 성장률은 무역과 투자 둔화로 0.5%포인트가량 낮아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이처럼 이제 이 세계은행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게 미중 갈등에다가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 제조업이 부진하다라는 점, 특히나 이 신흥국의 경우에는 무역과 투자가 둔화됐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국가별로 우리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중국의 전망치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6월 전망치보다도 0.1%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지만 중국은 같은 기간 0.2%포인트 낮은 올해 5.9%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세계은행의 경우엔 내년도 2021년, 2022년은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의 단체 관광객 5천 명이 한꺼번에 인천을 방문한다는 좋은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새해 초부터 5천 명이 넘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중국의 한 건강식품 판매 기업인데요. 임직원 5천 명의 포상관광차 한국을 찾은 겁니다. 2017년 사드 갈등이 불거진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이들은 5박 6일의 일정으로 인천 송도에서 기업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일정에 착수하는데요. 이들은 인천 이외에도 경복궁, 한국민속촌, 롯데월드 등 서울 경기 지역을 관광할 예정인데, 이들이 이제 5박 6일 동안 이 지출하는 경비만 200억 원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임직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7일과 8일 이틀간에 걸쳐서 수송해왔고요. 여기 투입된 항공기가 40대, 전세 배수가 130대였고 예약한 호텔 객수가 1,100실이 넘습니다. 어쨌든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류 제한령, 즉 한한령에 대한 어떤 이 해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특히나 올 상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을 계기로 한한령이 전면 해제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네, 중국 단체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펑펑 써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업황이 회복 기대감에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좋은 소식도 있군요. 이 주식 액면 분할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네.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가 상장 45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어제 3.17% 주가가 올라서 주당 58,6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2017년 11월이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죠. 이 반도체 정말로 이제 소스로왕으로 돈을 긁는다라고 했을 때 이때 사상 최고가가 57,520원이었습니다. 이걸 가볍게 뛰어넘었는데 액면 분할 이전의 최고 주가가 293만 원이었는데 이제 300만 원 돌파가 눈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시가총액은 349조 원으로 전체 유가증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85%에 달했는데요.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3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나 반도체 업황이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문 조사기관의 보고서를 보면 올해 낸드형 가격이 지난해 말보다 한 10% 이상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황 회복을 근거로 두 개의 종목의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모처럼 훈훈한 소식 들으니까 불타는 금요일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서 한 분만 판다 출연 중인 시사평론가 김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태현입니다. 지금요, 올해 첫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먼저 02로 시작되는 전화는 일단 받아주세요. 청취율 조사일 수도 있으니까요.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뭐죠?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죠. 청취율만큼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요, 청취율 뭐 이런 거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안 나오면 여러 사람 피곤하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자, 청취율 조사 전화에는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5일 만에 검찰 간부 32명의 승진 전보 인사가 났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거냐 아니면 검찰 장악을 위한 거냐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검사 출신 변호사 두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의정부 지방검찰청 공영지청장 출신 이건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이건태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공영지청장이 아니라 고양지청장. 그렇죠, 고양이죠.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이십니다. 김용남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네, 요즘 뭐 김용남 변호사님 워낙 방송을 많이 하셔서 아니, 많이 잘렸는데요. 좀 마르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 그러시구나. 이게 선거운동이 최고로 돈 많이 들어가는 다이어트 운동입니다. 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군요. 어쨌든 두 분 다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고요. 우선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검찰 개혁입니까? 개혁입니까? 장악입니까? 어느 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면 검찰 장악 내지는 사실은 검찰 무력화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검찰 무력화. 예, 예. 정권을 향한 수사를 다시는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검찰 수사 라인을 공중분해시키고 무력화시키고 뭐 개중에 이제 친문 성향의 정치 검사들을 요직에 기용하면서 검찰 장악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뭐 검찰 무력화와 장악 뭐 두 개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용남 전 의원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셨고 우리 이건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검찰 개혁이죠. 개혁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최근에 공수처법이 통과됐고 네. 또 앞으로도 이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이라든지 또 검찰의 수사 관행 개선 등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번 인사도 그 인권에 부합하는 검찰권 행사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평가하는 그런 인사가 반영이 됐고 또 새로 대검에 이제 새로 투입되거나 중앙지검에 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그 훌륭한 분들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찰 장악이라고 보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주장이고 일관되게 검찰 개혁 제도적으로나 또 실무적으로나 이걸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윤석열 총장의 뭐 오른팔, 뭐 오른다리 수족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제주지검장으로 가거나 법무연수원장으로 가거나 뭐 아니면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가거나 이게 사실은 좌천이다라고 이제 보는 평가들이 사실은 있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방금 제주지검장으로 간 것은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네.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제주지검 검사장으로 간 것은 이건 좌천으로 볼 수 없습니다. 네. 이 공공수사부장 박찬호 검사장이 이 자리에 검사장 승진한 게 6개월 전에 승진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임기로 제주지검 검사장을 간 것은 네. 아주 정상적인 경로를 따라서 인사가 된 것이지 이게 네. 좌천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대검 차장검사가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통상 이제 차장검사는 검찰의 넘버 2이기 때문에 옮기더라도 서울고검장 또는 뭐 법무연수원장 이렇게 옮기는 관행에 비춰보면 좀 자천성으로 보일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부패 강력부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네. 형사부장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기조부장이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간 것은 통상 이게 고검 차장검사는 검사장에 바로 이제 승진한 분들이 초임 검사장들이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행으로 보면 좌천성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때 원래 그 윤대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대윤, 소윤 막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사법연수원으로 갔어요. 사법연수원으로 가는 거는 그것도 부원장으로 갔죠. 원장도 네. 아니고 네. 원장은 사실 판사님들이 네. 가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권 출범할 때만 해도 윤석열 뭐 말씀하신 대로 대윤, 소윤 둘 다 윤 씨인데 네. 윤석열 총장의 대를 이어서 차기 검찰총장으로 그렇죠. 뭐 거론됐었던 분이죠. 유력하다 이런 썰이 돌았었어요. 근데 윤석열 총장하고 계속 같이 호흡을 맞췄다는 이유로 사실상 나가라는 식의 인사를 한 것이죠. 네. 사법연수원이 그전에야 사법연수생도 좀 많았지만 이제 사법시험이 폐지됐잖아요. 없어졌죠, 사실은. 지금 그렇죠. 남아있는 사람 뭐 한 10명 있으려나? 거기 아마 사법연수원 직원이 훨씬 연수생보다 많을걸요. 그런데다가 부원장으로 갔으니까 이제 사실상 없어지는 자리에다가 보낸 거죠. 그러니까 사표를 내라 이런 뜻이군요. 사실은 뭐 이 정권 차원에서야 윤석열 총장 사표 받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사표 안 내니까 이제는 뭐 어젠 뜬금없이 항명이다 뭐 그러면서 징계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1948년 건국 이후에 차근차근 민주주의도 발전시키고 법치주의도 발전시켜 왔는데 역대 어느 독재 정권도 이런 식으로 준사법기관을 검찰을 흔든 적은 없어요. 이건 뭐 독재지 명백한 독재 정권이지 이거는 법치주의를 적어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정권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건태 변호사님, 지금 그 법무부에서는 윤 총장을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려고 했는데 윤 총장이 거부했다. 그리고 인사안을 먼저 보여달라는 등 내지는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는 등 좀 항명적인 행동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먼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네. 방금 전에 우리 김영남 변호사님 말씀하신 분 좀 짚고 김영남 넘어가요. 변호사님, 예. 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윤대진 검사장이 이제 전보가 된 것은 네. 지금 이번에 이제 대검의 참모들이 인사된 것과는 그건 달라요?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제 인사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걸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되고요. 왜 다릅니까? 예. 그러니까 그 검사장 인사를 함에 있어서 개개 구체적인 인사 사유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수원 검사장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간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썩 그 본인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인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인사가 뭐 윤 총장하고 친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뭐 인사를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인사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건 여기서 이번 인사에 대검 참모들이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과 같이 보는 것은 저는 대단히 무리라고 그 생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그 이유를 그 인사의 구체적인 이유로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왜 그렇게 인사를 냈을까? 아니 그 굉장히 검사장들의 인사는 개개가 다 중요한 인사인데 어떻게 근거 없이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건 그러니까 얘기가 그 안 되는 중요한 거예요. 인사를 왜 그렇게 황당하게 냈을까? 사법연수원 부원장 말씀을 자리가 해보세요, 그러면. 사법연수원 부원장 자리가 비교적 지금 사법연수원생들이 적다고 하더라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없을걸요? 지금 있나? 그 자리가 없어요. 예. 그 기관이 없어질 때까지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공직자 그렇군요. 그 차관급 공직자가 배치되는 것을 그렇죠. 그렇게 예. 가볍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장관께서 총장에게 이틀에 걸쳐서 검사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총장이 결국 그것을 그 따르지 요구를 않았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러면 검찰청법 8조에 보면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서는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인데 네. 장관의 요구를 총장이 안 따른 것은 이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지금 검찰청법 34조 1항이 문제가 되는 건데 거기 보면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강행 규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권고적 효력이 있는 규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의견을 듣도록 돼 있지. 네. 들어야 한다는 아니다. 아니, 의견을 듣도록 돼 있지. 네. 반드시 검찰총장의 의견에 구속되도록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또 의견을 듣도록 돼 있지 협의하도록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런데 장관이 총장에게 의견을 내라고 한 것은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이행한 겁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해서 총장이 의견을 안 냈기 때문에 이것은 장관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 총장의 귀책 사유인 거죠. 어떻게 보세요? 자, 김원장 기존에 의원. 네. 검찰 인사를 어떻게 해왔냐면요. 먼저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만듭니다. 초안을. 네. 그럼 보통 검찰국장이 그 안을 갖고 검찰총장을 찾아뵙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을 놓고 그러면 총장이 요 자리엔 내가 꼭 누굴 쓰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 네. 검찰국장이 다시 그 안을 갖고 장관하고 장관께 보고를 드리고 그러가면서 이제 조율을 하는 거거든요. 조율을 네. 하는데 끝까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이제 밖에서 따로 만나요. 장관하고 총장하고. 원래 제3의 당에서 만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사할 테니까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실로 들어와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역대 정권에서. 장관실을 부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견이 있으면 다른 장소에서 만나요? 그럼요. 그리고 검찰 인사 작업 자체를 법무부 그 사무실 안에서 안 합니다. 네. 과거에는 그 과천에 보면 호프 호텔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있던지 요새는 양재동에 있는 옛날에는 교육문화회관이라고 K호텔? 했는데 요새는 K호텔로 바뀌었던데 거기에 호텔 방을 잡아놓고 왜냐하면 인사의 기밀성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법무부 사무실 안에서도 작업을 안 하고 밖에서 작업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통 제3의 장소에서 장관하고 총장이 만나서 담판을 져요. 네네. 그렇게 해서 확정된 안을 들고 장관이 청와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11시에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잡아놓고 30분 전에 들어오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장관실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여주기식 정권의 놀이객감으로 삼으려다가 놀이객감이 안 된 게 검찰총장의 과오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한자성어로 하면 적반하장이죠. 도둑이 매를 든다고. 적반하장이라고 나오는데요. 예. 지금 마치 장관과 총장이 그 검찰 인사를 두고 대등한 관계인 것처럼. 대등한 관계로 끝까지 조율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오랫동안 내려오는 확립된 관행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제3의 장소에 만나는 게 역시 확립된 관행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역대 인사를 보면 인사권의 본질은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장관이 제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사권의 중심은 대통령과 장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네. 대통령과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얼마만큼 반영해 줄지는 역대 인사에서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총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총장의 의견을 거의 반영해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총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대단히 무리한 주장이고 또 하나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걸 보면 그 전날도 충분히 기회를 줬고 그러나 답이 안 오니까 위원회 이전에 또 기회를 줬고 인사위원회가 끝난 다음에도 6시간 기다리면서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장관은 총장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준 겁니다. 다만 절차가 어떻게 제3의 장소에서 또 장관이 인사안을 만들어서 총장께 제안을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 의견을 어떻게 듣는 거냐에 대해서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장관인 추미애 장관이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달라라고 하면은 본인이 핵심 참모를 시켜서 인사 의견을 정리해가지고 먼저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는 검사장 인사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네. 내가 볼 때는 인사폭을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또는 대검 간부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중앙검사장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인사 의견을 총장이 미리 정해서 장관께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단을 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원칙 모습으로 돌아가면 이제 과거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새로운 추미애 장관이 총장께 이렇게 의견을 주십시오 얘기를 했으면 총장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장관의 의견에 가급적 따라주는 것이 총장으로서는 장관과 총장의 위계질로서 볼 때 맞다.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를 고발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탄핵 소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조금 제가 시점이 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어제 그 직권남용 관련해서 무죄 취지를 파기환송하면서 그 사유가 인사권은 재량권 안에서 행사된 것 같다라는 식으로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즉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불거진 의혹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상한 곳으로 이제 보냈다, 직권을 남용했다 인사 관련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1, 2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취지로 나오면서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인사의 그 재량권 안에 속하냐 아니냐가 이제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이 인사도 그 대법원의 논리에 따르면은 사실은 재량권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 나오거든요. 아니죠. 그거하고 그거는 달라요? 사안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 8일 날 발표한 검찰 인사는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노태강 국장이라는 분이 네, 있었죠. 노태강 국장 그리고 있었죠. 문체부 이제 간부 6명을 좌천시켰다 그래갖고 그게 이제 직권남용죄가 유죄가 선고가 됐어요. 네네. 그 사례와 비슷한 거죠. 사실은 서지현 검사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사실관계도 완전히 좀 틀려요. 왜냐하면 검찰국장이 평검사 인사를 관여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검찰국장 밑에 검찰과장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죠. 이 지청검사 검사 경력 3, 4년 차의 검사들 인사는 검찰과장도 아니고 그 밑에 평검사 중에 선임검사가 그렇죠.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지현 검사가 여주지청 근무하다가 통영지청 발령 나는 것도 당시 안태근 검찰국장은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근무 평정이 기본적으로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 사례를 비슷하는 거, 비교하는 잘못된 건 거다. 전혀 다른 얘기고. 예. 인사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면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그 예가 노태강 문체부 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에 대한 좌천 인사가 직권남용으로 유죄가 유지된 거는 1월 8일자 검찰 인사와도 사안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 고발 안 했나요? 고발 대상이 제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인사재청권자인 추미애 장관 그리고 인사실무자인 이성윤 검찰국장까지는
나중에는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근데 근데 잠깐만. 대통령은 원래 뭐 내란, 외환 이런 죄 아니면은 현직에 있는데 고발이 됩니까? 아니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게 확립이 됐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는 안 기소는 해더라도- 안 되더라도 수사는 그래서 수사 수사를 해서 대상은 고발을 될 수 한다? 있다는 예. 것이죠. 일단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이건태 변호사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이번에 추미애 장관 인사 관련해서 이게 조국 수사를 너무 심하게 한 것에 대한 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손발 자르기를 한 것이고 보복성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그러면? 그 전혀 그것도 전혀 타당하지 아닙니까? 않은 아주 부당한 정치 공세입니다. 오늘 제가 말한 건 다 전부 다 양쪽에서 부정하시네요. 보십시오. 네. 이제 이번에 이제 고검 차장으로 난 분이 반부패 강력부장, 형사부장, 기조부장 이렇게 세 분인데요. 그렇죠. 예. 먼저 손발을 잘랐다고 하려면 새로 이제 반부패 부장, 공공수사부장, 기조부장, 형사부장으로 간 부분이 이분들이 그러면 훌륭하지 않는 분이라는데 자격이 없는 분이라는데 이런 분이어야 되는데 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들어가서 윤 총장을 보좌하게 될 겁니다. 네. 이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부분을 말씀드리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시점이 여야가 굉장히 어렵게 인사청문회를 합의해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아주 전격적으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들어옴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네네. 수사가 시작됐는데 누가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국민의원에 대해서 이제 인사검증을 해달라고 국회 인사청문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결국 무력화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도 침해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사실은 그 상황에서 여든 야든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합심해서 총장께 따지고 항의하고 물어야 됩니다. 네. 왜 이 시점에서 수사를 하느냐? 했느냐. 예. 그렇게 수사를 급박하게 해야 될 근거가 뭐냐. 도대체 무슨 첩보를 가지고 했느냐를 따져 물었어야 되죠. 네. 근데 이게 정파 싸움이 되니까 그냥 유야무야가 됐는데 그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시점에 수사가 된 겁니다. 수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이렇게 시점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시점이, 그러면 예. 그렇게 이제 수사가 됐으면 네. 거기에 합당한 뭔가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4개월여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결국 동부지검에서 유죄수 감찰 무마으로 영장 청구하면서 네. 그 영장 범죄 사실에 이 부분을 넣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입시비리 의혹이나 사모펀드 의혹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4개월간 엄청난 강도로 엄청난 인원을 투입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장 청구 못하고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도 공소시효던 날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기소를 했는데 네네. 그 공소 사실이 지금 유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거의 이제 확인이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은 무리한 수사를 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한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잘못됐다라고 한 취지로 인사가 됐다는 보십시오. 얘기신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건 괜찮은데. 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수사를 굉장히 무리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또 네. 실질적인 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네, 것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조국 수사에 대한 보복 목적이었던 걸 인정하시는 거네요. 네, 일단 잠깐. 그러니까 네. 검찰 개혁 문제인데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존에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 네. 그랬는데 막상 이제 통과가 임박이 되자 검찰은 적극적으로 이제 의견을 개진하고 반대적인 의견 냈죠. 예. 그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네. 그러면 검찰 개혁에 대한 그 입장과 태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될 장관 입장에서는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는 그런 평가들이 이번 대검 그 참모들에 대한 평가에 인사와 관련됐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 그것은 네.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은 결국 그간에 인사 전에 일해왔던 것을 평가해 가지고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건 정당한 인사권 행사지 이걸 가지고 무슨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네. 얘기한다면 네. 역대 모든 인사는
평가를 해서 인사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역대 모든 인사가 다 직권남용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원 장모님 짧게. 예. 그 전형적인 반박. 독재 정권의 억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야 내가 그 권력을 잡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 이게 독재 정권이에요. 달리 뭐 부를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법률적으로는 다 직권남용이고 모든 권력에는 재량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네. 재량권을 벗어나서 정말로 권력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나중에 다 그게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번에 인사는 검사장 자리 6개가 비어있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승진이 10명이 됐는데 자동 이동을 하다 보면 좌천 인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대검 간부들은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동한 걸 가지고 손발을 잘랐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검찰 출신 두 변호사님 이건태 변호사 그리고 김용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인터뷰 시간입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폐렴 사태. 이게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사회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 것으로 지금 밝혀져서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이번 상황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처음으로 이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인 불명의 폐렴 결국 정체가 좀 밝혀졌다고 얘기가 되네요.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일단은 좀 확인이 됐다고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 사스나 이제 메르스가 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의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유사한 형태의 이제 전파 형태가 아마도 동물에서 사람으로 아마 전파된 그런 형태로 발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많이 밝혀지지는 않아서 중국에서 그런 정보들을 입수하는 것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이 병 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중국 당국이 조금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핵심 정보를 숨기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일단 이제 환자에 대한 정보가 1월 5일자까지만 발표되고 지금 그 이후 환자가 뭐 늘었는지 아니면 환자 중에서 뭐 중증 환자가 몇 명 됐는지 이런 이제 역학 데이터가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어제자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었다는 부분들 또 그렇게 환자 중에서 한 15명 정도에서 확인되었다는 정보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또 WHO나 이런 데서 이제 공식적으로 중국발 이제 그것들에 대한 이제 언급을 시작을 한 거를 봐서는 아예 정보를 전달 안 하는 건 아닌데 전달을 하기는 하는데 다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한 내용들 전파가 안 되는 수준 정도다 이렇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 5일까지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는데 오늘이 1월 10일인데 아직까지 그 이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네. 정보를 알려주긴 하는데 좀 구체적이지 않고 핵심 정보는 좀 말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핵심 정보 중에서 일단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WHO 통해서 공식 확인을 해줘서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좀 확실한 것 같기는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주변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대응을 하려면 그 바이러스 유전형이 뭔지에 대한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해야 우리나라도 진단 툴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구체적인 그런 이제 유전자 정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지금 우리나라에 통보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처음으로 발견된 이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에 대해서 사실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상태가 조금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감염 경로가 정확히 뭐였냐 지금 이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번에 주로 환자가 많이 발생한 화난 이제 그 수산물 시장의 간 네.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우한에
갔다 온 이제 업무차로 우한에 갔다 오신 이제 중국 분으로 이제 밝혀져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인 노출력이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지금 현재 정부의 기준 자체가 조사 대상 유증상자라 그래서 네. 일단은 이제 우한에 다녀왔는데 이제 폐렴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심 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격리를 하고 또 검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의심 환자 수준은 아니고 어쨌든 검사가 필요한 환자 정도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서 아주 우려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감염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보가 없는 것 같은데 특히 이게 처음에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통해서 옮겨지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사람한테 옮겨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신종 감염병이 이제 확인이 됐었을 때 이제 이게 사람 간 전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현재까지 역학데이터 1월 5일까지의 데이터를 봐서는 사람 간 전파는 보이는 것 같지 않다. 또한 이제 그 환자들 봤던 의료진한테도 전파는 없었다 정도로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서 네. 일단 세부적인 이제 그런 역학조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연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여부는 아마도 좀 한참 지나야 아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감염이 좀 확인된 이 분도 결과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을 거니까 뭐 네. 비행기 같이 탔던 승객들이라던가 접촉한 이웃이나 가족이나 이런 분들도 어쩌면 옮겨졌을 가능성도 사실은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겠네요. 근데 일단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을 봐서는 그 우한에서 실제 지금 현재 발생한 환자하고는 같은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의한 폐렴으로 보기엔 상당히 좀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이기는 하고 네. 이분이 증상이 나타난 게 이제 격리되기 3일 정도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이 전혀 없는 기간에는 또 전파력이 거의 대부분 바이러스들이 없거든요.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네. 그래서 아마도 일단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에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뭐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 또 어떤 발병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은 해야 되긴 하겠지만 아마 항공기 내에서의 그런 문제들은 조금 뭐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증상이 정확히 뭐예요? 뭐 고열이 난다든가 이런 건가요? 일단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환자 정의를 내린 거는 일단은 이제 한 30도 5분 이상 열이 나면서 호흡기 증상이 있고 역학적으로는 이제 화난 그 수산물 시장에 갔다 왔던 사람을 의심 환자로 좀 두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사 대상 유증상자라고 하는 개념들은 일단은 우한을 다녀왔는데 폐렴이 발생한 사람 또는 화난 수산물 시장을 다녀왔는데 호흡기 증상이 명확진 않지만 약간의 약한 정도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묻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일단은 이제 그 중국발 폐렴 의심 환자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37.5도 이상 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 우한시에 화난 수산물 시장을 다녀온 사람들은 조금 우리가 좀 걱정을 해봐야 된다. 의심한다. 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럼 우리 정부는 지금 여기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지금 또 이제 자문회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제 대응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보 수집이 지금은 제일 중요해요. 네. 그 정보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응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도 외교부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얻어서 지금 중국 정보를 좀 얻어내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직항편이 한 8편 정도 있기 때문에 우한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승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런 증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계속해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도 방송을 하고 또 들어올 때 검역소에서 정보 전달을 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검역 단계를 많이 강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유행하고 있다는 이 독감에 대해서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요즘 독감 환자가 급증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예방주사를 맞은 분들도 독감에 걸렸다 그래서 좀 더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 이제 독감 예방접종의 효과,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효과 자체가요. 일단 이제 젊은 분들은 한 70-80% 정도 되고 노인이나 아이들은 한 60%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서 워낙에 이제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독감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중증으로 진행하는 거를 예방하는 효과들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이번에는 좀 젊은 층에서도 독감 예방접종 했는데 걸리는 분들이 좀 많아서 현재 네.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이제 인플루엔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제 유전적 변이가 좀 발생한 게 아닌가,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에 대해서 현재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힙 핫 헐.
김대우의 연애 동그랑땡. 네, 김대호 연애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연예계 소식, 연애 동그랑땡 시간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해줄 오늘의 소식은 무엇인지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대호 연애 전문 기자 나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영국의 가디언즈라고 상당히 유명한 외신인데 여기에 김대호 기자 기사가 실렸다면서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제목이 이제 나는 30명의 한국인 유명인 자살에 대해 보도했다. 비난 게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이제 기사를 작성을 했는데요. 네. 가디언즈 인터넷판에 이제 게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인들의 이제 극단적인 선택에 관한 것인데요. 나름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원인과 그다음에 또 한국 연애 산업의 문제점 그리고 또 이제 악성 댓글로 불리는 이제 일반 대중들의 공격 성향 그리고 또 기본을 지키지 않는 이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는 그런 칼럼 형식의 기사였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우리한테도 소개해 주시죠. 우리가 영국 가디언즈를 영어로 읽으면서까지 알기는 좀 어려우니까. 예. 네, 일단 이 한국 사회의 어떤 병폐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굉장히 오명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유명인들의 이제 극단적인 선택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대처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아직 없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인데 여기에 이제 그 언론에서의 어떤 문제점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원인을 하나로만 몰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위험군에 속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자극제가 되고 촉매제가 되기 때문에 지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이제 조회수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공격 성향을 갖는다. 그래서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대호 기자가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아침에서 맹활약을 하니까 이 영국 가디언즈도 이걸 알아보고 딱 이렇게 기사를 또 싣고 그랬군요. 네. 듣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가 봅니다. 자, 좋습니다. 그 세계를 뻗어가는 우리 한류 스타 기자 김대호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금주 연애 소식으로 이제 들어가 보는데요. 배우 주진모 씨가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당한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공포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더더욱도 이제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써야만 하는 유명인, 특히 이제 연예인과 같은 경우엔 아주 작은 그 사생활이더라 하더라도 노출이 됐을 때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이 주진모 씨뿐만 아니라 연예인 10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또 협박까지 이루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그 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주진모 씨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배우, 아이돌 그룹 멤버, 영화감독 그리고 또 유명 요리사 등 이 해킹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킹을 한 그 가해자들이 뭐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 금전이죠. 돈 달라? 네, 금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건 어떤 것들이 이들에게 들어갔는지 어떤 그 정보가 과정이고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일 것 같은데요. 뭐 휴대전화에 담긴 사진이나 영상, 뭐 문자 메시지를 거의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이 발달해가지고 핸드폰과 그다음에 또 자신이 쓰는 PC가 연동되게끔 되어 있고 핸드폰을 분실하더라 하더라도 그 정보를 고스란히 이제 클라우드에서 내려받는 기능들이 거의 모든 핸드폰에 되어 있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이제 비밀번호 아이디를 넣고서 그걸 탈취해낸 것이죠. 그리고 과거 이제 2014년도에도 미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똑같은 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해킹 당하셨어요? 제가 해킹을 당한 건 아니고요. 협박을 당할 뻔했던 사건이 이제 지난 12월 달에 있었는데요. 김대호 기자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협박을 제가 받는 거에 대해서 저 역시 이제 그 녹취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럴까요? 예. 진짜로 제가 이거 싸게 팔게요. 지금 보니까 뭐 전화로 다 뭐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고 하니까
이거 있어봤자 필요도 없어. 근데 우리 기사님 또 자리도 있잖아. 입지도 있고. 아니 싸게 팔게요. 아니 나는 피해가 없어. 그거 다 공개가 돼도. 나는 전혀 뭐 이게 뭐 공개된다고 해서 뭐 리스크 부분이 없으니까 그 값어치를 난 못 느끼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날에 또 생방송 나가잖아. 응. 그냥 괜찮아. 그냥 그 솔직히 말하면 꼬장 부리는 거 꼬장. 그냥 돈 좀 벌고 싶어갖고 열심히 사는 동생들을 위해서 돈 좀 주세요. 아니, 돈 많잖아, 형. 그러니까 알아서 해요. 아니 뭐 20원어치라도 가치가 있어야 내가 뭘 하지. 아이고 알아서 해요. 나도 이거 알겠어요. 네. 정보. 네. 빠이. 20원어치라도 가치가 있어야지 응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 내용 자체는 제가 이제 해킹을 당한 것은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특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취재했던 그렇죠. 사안이 있었잖아요. 네, 그 우리한테도, 이름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한테도 이제 나중에 알려준다고 했던 그거죠. 그 해당 유명인이 이제 해킹을 당했고 저랑 이제 그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들을 그분이 이제 해킹을 당해서 점점 이제 저까지도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분과 통화를 했던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와 비슷하게 이제 협박을 당했는데 결국은 뭐 전혀 그 금전을 주고받지 않고 일단은 이제 이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근데 이 가해자분은 좀 약간 초짜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까, 솔직히? 그래서 제가 좀 가르쳐주긴 했어요. 뭐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30년째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생활에 대한 분석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뭐 제대로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왜 알려주냐라고까지 설명을 해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좀 사실 이런 그 독수 독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네. 불법적인 것으로 얻어진 것으로 해서 그 결과물 자체도 이제 굉장히 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론사에다 판다는 것 자체가 언론사에서도 손쉽게 쓸 수가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국내 언론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래에 정상적인 언론사라 그러면은 절대 응하면 안 되겠네요. 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좀 전에 그 녹취 파일 들어보니까 금요일마다 생방송 나가잖아 이렇게 말한 걸 들어보니까 우리 방송 듣나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도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말 조심해야 될까 봐요. 그 통화 내용 중에 그 네. 유명인과 통화 내용 중에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노영이 이 방송에 출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 특종을 공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 협박을 한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죠.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그 가해자분 제 거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좀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뭐 동생을 좀 봐달라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답니까? 네, 현재 이 수사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 자체가 이제 그 문자 메시지 지금처럼 이제 그 전화가 아니라 이 10명의 해당자에 대해서는 문자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네. 제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 연예인 한 명이 아니라 10명 그러니까 유명인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당사자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킹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공통된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핸드폰이 그 해킹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 뿌리가 나와가지고 이 연결고리가 완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한 사람이 이 해킹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통화를 했던 사람,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람 이러한 것들이 다 계속적으로 이제 해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좀 전에 뭐 얘기하셨지만 저도 경찰청 사이버 범죄 관련해서 제가 자문위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조금 아는데 이번에 좀 있으면 잡히겠네요. 충분히 잡힐 가능성이 네. 농후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현재 이 범죄 해킹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피싱, 그 다음에 또 보이스 피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법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자들 중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형법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 형법 114조 범죄단체 구성.
네. 네, 범죄단체 구성과 같은 경우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형이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협박이나 아니면 또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형량이 좀 작았는데 그렇지, 낮았죠. 이 조직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형량이 굉장히 센 편이고 몇 해 전에는 이 5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20년형을 받았어요. 하기 때문에 이 형량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이 핸드폰 기능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통화 내용을 갖다가 대부분의 뭐 범죄나 뭐 다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제 녹음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약 해킹이 당하면은 그 통화 내용이 모두 다 건너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이 해킹 피해를 당했던 유명인과 같은 경우에도 네. 앱을 눌러서 이제 설치가 되어졌는데 네. 이 통화를 하지 않고 화면이 꺼진 상황에서도 실시간으로 이제 라이브로서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이브로 중계되듯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서울지검에 이제 직접 신고를 했는데 네. 그 내용까지도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원래 지난 14년도에도 해외 유명 연예인들이 해킹에 의해서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이 유출돼서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니퍼 로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들이 유출돼서 굉장히 큰 피해를 봤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해킹, 그러니까 비밀번호 관리를 갖다 제대로 물리적인 이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또 한 240명이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결국 26살의 남성이 범인으로 기소돼서 미국에서도 좀 형량이 작은 것 같아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8개월밖에 안 됐다고요? 예, 미국에서도 그랬다고 하는데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형량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연예인들은 그냥 누구하고 아주 간단한 대화 같은 거 하는데도 좀 사실 부담스럽고 불안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당하고 보니까 제 핸드폰은 이제 녹음 기능이 없는 핸드폰이거든요. 해서 네. 이제 녹음 기능이 있으신 분이랑 취재나 어떤 내용을 주고받을 때 근데 기자가 어떻게 녹음 기능도 없는 핸드폰을 쓰세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하세요? 예. 다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굳이 서로 상호 신뢰간에 녹음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비밀번호 관리. 그러니까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거의 모든 분들이 같은 비밀번호를 쓰세요. 모든 사이트나 아니면 핸드폰에 그렇죠. 대해서. 사실 저도 그런데. 그렇죠. 그것을 다 분리해서 개별적인 비밀번호를 해놓는 게 어떤 한 번호가 사이트에서 해킹이 되더라 하더라도 다른 곳에 이제 피해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못 외워서 내가 그거 접속을 못 하는데요. 조금 머리 쓰셔가지고 난수와 뭐 이런 규칙성을 발휘하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머리를 좀 써야 됩니까? 그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해킹을 통한 사생활 침해 및 협박 범죄는 사실 형량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긴 네, 그렇죠. 한데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비밀번호 관리. 그다음에 또 주기적으로 이제 핸드폰과 같은 경우에 업데이트를 하고 네. 무조건 문자 메시지, 이 SNS 메시지로 오는 링크는 무조건 의심해본다. 누르지 그렇군요. 않는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연인끼리 주고받은 문자는 좀 보관하고 싶은 게 심정인데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건 마음속에 남겨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알게 된 새로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이 영국 가디언즈에서도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인데요. 여러분 오늘 불타는 금요일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청취 조사 기간이니까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